죽은 사람이 어떻게 TV에 나오지? 저는 그날 밤 TV 화면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죽은 남편의 얼굴을 뉴스 속에서 본 순간이었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나물 2가지와 된장찌개 1그릇. 딸 소연이가 보내준 반찬통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먹어야 하니까 먹는 것이지 맛을 느낀 지는 오래됐죠. 거실 한쪽 구석 32인치 낡은 TV가 희미한 불빛을 뿜어내며 뉴스를 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엔 된장찌개 냄새와 오래된 가구의 묵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겨울철 건조한 정전기가 가디건 소매 끝에서 따끔거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허공을 채웠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오늘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무심코 화면을 흘깃 바라봤습니다. 기념식장 모습이 지나가고 회장과 이사, 직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죠.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인터뷰 중인 한 남자의 뒷모습, 검은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피해 옆으로 비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2초, 그보다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실루엣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밥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은 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화면은 이미 다음 뉴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날씨, 교통사고, 부동산 정책. 앵커의 목소리가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20년 전 남편 박성호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종됐다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죠. 강 근처에서 발견된 차, 그 안에 놓인 지갑과 신분증.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금도 나왔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빈관에 그의 사진을 넣고 하얀 국화를 올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이 TV 속에 있었습니다. 미쳤나 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고 일어서자 현기증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보였고 주름진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시 6번. BBS 뉴스. 하지만 이미 다른 내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7번, 9번, 11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나 봐.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찌개 그릇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2초, 뒷모습, 얼굴도 제대로 안 보였어.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의 각도, 걷는 자세, 고개를 돌릴 때의 그 미묘한 움직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몸은 얼굴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안산 중소기업 협동조합 창립 20주년.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테이프 커팅하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들, 악수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화면을 확대하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흐릿한 배경 속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단체 사진. 첫 줄 오른쪽 끝에 반쯤 잘린 얼굴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린 채 하얗게 센 머리, 검은 태안경, 옅은 주름이 진 얼굴, 성호.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깨졌습니다. 얼굴이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그 윤곽,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발언, 어느 기업의 횡령 사건.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식탁, 소파, 창가, 다시 식탁.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 혼란, 아니면 기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묻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이제 와서 살아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화면 속에서 사진 속에서 그가 저를 향해 아니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의 눈빛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소파 쿠션이 푹 꺼지며 삐걱거렸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흐릿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TV 화면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찬 공기가 유리창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빛과 손 안의 흐릿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진짜로 죽었는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냥 잊어요, 엄마. 제발.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다시 묻으러 가는 거야. 진짜로 묻으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 결국 4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검은 화면이 여전히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보였죠. 20년이나 속았단 말인가.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이른 새벽에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여미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아래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자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무릎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뻐근한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번째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사망진단서. 손이 떨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사망 추정일 2005년 3월 17일. 사인 익사 추정. 비고 시신 미발견. 정황상 사망으로 판단. 정황상.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정황상이라고? 시신도 없이? 저는 중얼거리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지급 확인서, 장례식 영수증, 신문 부고란 스크랩, 모두 박성호의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증거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에 하얀 그림자를 드리웠고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였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우리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과 검은 턱시도를 입은 성호. 둘 다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딸 소연이를 안고 있는 성호.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이르자 사진이 끊겼습니다. 2005년 2월. 그 이후론 성호가 없었습니다. 사진첩에서도 인생에서도. 왜 떠났어? 대체 왜?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 흘렸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전화 못 받으셨죠? 무슨 일 있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그럼 왜 새벽 4시에 깨어 계세요? 불 켜진 거 다 보여요, 엄마. CCTV 앱으로. 아, 맞다. 저 아이가 달아놓은 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아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맨날 그러시잖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돌아가신 지 20년이나 됐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뉴스에서 봤어. 내 아버지를.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시신이 없었어, 소연아. 처음부터 시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뭐예요? 설마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눈으로 봤어. 분명히. 엄마, 너도 봐. 내가 사진 보낼게. 보내지 마세요. 안 볼 거예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래요. 맨날 과거에 사시잖아요. 아빠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냥 좀 놔두세요. 제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텅 빈 눈동자.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망진단서, 보험금 서류, 부고 스크랩. 모두 박성호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죽은 사람을 다시 묻으러 가는 거야. 진짜로 묻으러.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만은 따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고 새벽 안개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저장한 사진을 열었습니다. 흐릿한 얼굴, 반쯤 잘린 모습. 하지만 분명한 윤곽. 찾아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손가락을 움직여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안산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화번호. 몇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저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안산중소기업 협동조합입니다. 밝은 여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어제 창립 기념식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아, 네. 말씀하세요. 행사 사진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 지인이 참석했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성호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님, 저희 회원 명단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데요. 분명히 사진에 있었어요. 단체 사진 첫 줄 오른쪽에 잠시만요.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저희 기록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행사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고객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책상 위에 사망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설명해야 할 게 있어. 20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를.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05년 2월. 성호의 마지막 사진. 그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눈빛으로. 그 사람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과거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현재 사흘 후 오후 2시 안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70분 거리. 20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려도 갈 거였으니까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과 공장 굴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좌석에 인조 가죽 냄새와 디젤 엔진 소리가 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에는 출력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확대된 성우의 얼굴. 반쯤 잘린 모습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거야. 버스가 안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초의 공기는 날카로웠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건물로 가주세요. 아, 거기요? 네. 택시 기사는 대답하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는 공단 지역을 지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회색 빌딩들과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택시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요? 내려다본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층짜리 회색 건물. 간판엔 안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화분 몇 개와 작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행사를 했다고?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여미고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협동조합 속의 패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며칠 전에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창립 기념식 사진 관련해서요.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왔습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은 명단에 없으시다고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행사 당일 촬영본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CCTV든 뭐든. 죄송하지만 그런 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직원이 의자를 뒤로 밀며 경계했습니다. 고객님 곤란합니다. 더 이상은 그때였습니다. 뒤쪽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 코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자꾸 명단에도 없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정희입니다. 찾으시는 분의 이름은요? 박성호요. 순간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세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어. 박성호라고 하셨습니까? 네. 제 남편이에요. 20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뉴스에서 봤어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저희 조합원 중에 없습니다. 거짓말. 제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눈빛이 말해요. 알고 있다는 걸.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시겠습니까? 싫어요. 내 남편을 찾을 때까지는 안 나가요. 그럼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누군가를 부르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사진 속 흐릿한 얼굴. 남자는 사진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혼자 딸 키우고, 빚 갚고, 매일 밤 울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맨 40대 남자.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도현 기자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기자? 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추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자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성호 씨와 관련 있으신 분입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잠깐만요.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기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기자는 저를 이끌고 재빨리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자는 저를 주차장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말 안 해요. 당신은 누구죠? 이도현입니다. 탐사 기자고요. 박성호 씨 사건을 20년째 쫓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째라고요? 그 사람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르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에요. 건설 비리, 내부 고발, 그리고 조직. 조직? 박성호 씨는 20년 전 엄청난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졌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보가 들어왔어요. 박성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이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조심하셔야 해요. 이 일은 위험합니다. 위험? 무슨, 어르신의 남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자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차장엔 우리 둘뿐이었고 회색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기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한테. 왜요? 모르는 게 안전하니까요.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도현 마이너스 탐사보도팀 기자.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다. 누구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한테. 기자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제 집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현재 5일 후 저녁 7시 안산에서 돌아온 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도현 기자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꺼내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하지만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TV를 보다 말고 잠을 자다 말고 계속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뉴스 속 뒷모습, 사진 속 흐릿한 윤곽, 그리고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의 눈빛. 딸 소연이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목소리가 이상해. 아무렇지도 않아. 거짓말. 또 아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돌아가신 지 20년이에요. 매번 같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7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배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인가?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도현 기자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검은 태안경, 옅은 주름이 진 얼굴. 제 손이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성호.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0년 만에 그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정희야, 인터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만이 제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문 좀 열어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눈을 감고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숨쉬는 진짜 박성호가. 몇 초가 지났을까? 몇 분이 지났을까?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턱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하얀 머리,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눈빛.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죄책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 두려움? 후회? 슬픔? 저는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희야.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들어와도 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뒤로 물러섰고 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에서 찬 공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제가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 맞은편 오래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제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20년이야, 20년.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장례식도 치렀고, 보험금도 받았고, 딸한테도 아빠는 죽었다고 말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20년 동안 나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빚 갚느라 딸 키우느라 매일 밤 울면서 당신 없이 어떻게든 버텨왔어.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희야, 왜 떠났어? 대체 왜?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살리려고 했어. 너랑 소연이를. 무슨 소리야? 내가 있으면 너희가 위험했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노렸거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나는 어마어마한 비리를 알게 됐어. 건설회사 뇌물, 정치인 로비, 수백억 규모의 횡령. 나는 그걸 고발하려 했고 그 순간 내 가족이 위협받기 시작했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학교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 우리 집 전화로 협박 전화가 왔어.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거다라고.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잃을 건지 아니면 사라져서 가족을 지킬 건지. 그래서 날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야. 지킨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죽은 걸로 위장했어. 신분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 매일 밤 너희 생각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정이야.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너희를 놔두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났어? 왜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찾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 내가 안산에 있다는 게 들통났어. 그래서 경고하려고 왔어. 경고, 그들이 너한테도 올지 몰라. 내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이 날 지킨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정이야. 나가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정이야. 정말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 진짜로. 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날 지킨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제가 그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현재 이틀 후 오전 10시 성우가 떠난 뒤 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지 못했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말한 게 진실일까? 건설 비리, 내부 고발, 가족에 대한 위협. 모두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0년이야.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슬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혜 씨시죠? 저 이도현 기자입니다. 기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1시간 뒤에 만날 수 있으세요? 기자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어디서요? 시청역 3번 출구 앞 카페. 블루노트라고 적힌 곳입니다.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뭘 알아낸 걸까? 1시간 후 블루노트 카페.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이도현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손짓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셨군요. 무슨 일이세요? 기자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봤습니다. 땡땡건설 내부 비리 조사 보고서 2004년. 이게 뭐예요? 20년 전 박성호 씨가 목숨 걸고 폭로하려던 문서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명단, 뇌물수수 내역, 정치인 이름, 금액. 총 500억 규모의 비리였습니다. 부실 공사, 뇌물, 횡령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검찰에 넘기려 했던 사람이 박성호 씨였죠? 그럼 진짜였어요? 남편이 한 말이? 네. 하지만 기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이건 박성호 씨 명의의 비밀 계좌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2005년 2월 실종 직전에 이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5억? 그리고 이 돈은 땡땡 건설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남편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명백합니다. 기자가 다른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박성호 씨가 실종된 날, 그는 땡땡 건설 회장과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호텔 CCTV에 찍혔습니다. 둘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사진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지만 분명히 성호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나이 든 남자. 이 사람이 땡땡 건설 회장 최만수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남편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부 고발이 아니라 거래를 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가 손가락을 2개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박성호 씨는 진짜 내부 고발자였고 그날 회장을 만난 건 최후의 협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입 다물면 가족을 살려준다는. 두 번째는요? 박성호 씨는 처음부터 이중 스파이였고 5억을 받고 증거를 팔아넘긴 뒤 도망쳤을 가능성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기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니까요. 조심? 어르신 남편을 찾고 있는 건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최만수도 그를 찾고 있습니다. 20년 전 증거 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위험한 거예요? 어르신도 위험합니다. 어르신이 남편을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벌써.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만수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기자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뒷문으로. 뭐라고요? 빨리요. 기자가 제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남자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여사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날 알아? 무슨 일이십니까? 기자가 나섰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하려고요. 박성호 씨에 대해서요.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른 남자는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여사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무슨 말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남편 찾기를 그만두시면 이 안에 든 돈을 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새 주소도 알려드리죠. 어디서 무슨 이름으로 사는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기자와도 만나지 마시고 과거도 캐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10억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요? 그럼 불행한 일이 생길 겁니다. 어르신한테도 따님한테도.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일어나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남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저와 기자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탁자 위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벌지 못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날 지킨 건지, 날 버린 건지, 영웅인 건지, 배신자인 건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네.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4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날 밤 11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저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10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딸의 빚도 갚을 수 있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진실도 남편도 제 분노도. 그냥 받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잖아. 남편이 영웅인지 배신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반발했습니다. 아니야. 끝낼 수 없어. 20년을 버텨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몇 번이나 전화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엄마 또 아빠 일로 뭔가 하신 거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네. 너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말이야. 내 아빠가 실제로 살아있다면.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왜 자꾸 이러세요? 왜 과거에 매달려 계세요? 소연아, 엄마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맨날 아빠 얘기만 하시고, 맨날 과거만 생각하시고,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제발 좀 놓아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연이도 모르는 게 나을까? 탁자 위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받을까?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성우였습니다. 다시 그가 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정희야, 문 열어줘. 빨리.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들이 알았어. 뭘? 내가 너한테 왔다는 걸. 그리고 너한테 제안한 것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너도. 성우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쳐다봤습니다. 정희야, 너 그 돈 받으면 안 돼. 왜? 그 돈은 함정이야. 내가 받는 순간 넌 공범이 되는 거야. 그들의 비리에 대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그 돈은 땡땡 건설 비자금이야. 불법 자금이라고. 내가 그걸 받으면 그들은 너를 협박할 수 있어. 너도 공범이니까. 성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희야, 제발 그 돈 손대지 마. 그냥 버려. 저는 탁자 위에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글을 봤습니다. 당신은 받았잖아요. 20년 전에 5억. 순간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도현 기자가 알려줬어요. 당신 비밀 계좌, 5억 입금 내역, 최만수 회장과의 만남까지 다 알아요. 성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증거가 있는데? 들어봐, 정희야. 그날 나는 당신도 나처럼 제안받은 거죠? 돈 받고 입 다물라고.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왜 5억이 당신 계좌에 들어왔어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보였습니다. 나는 거절했어. 처음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수가 나한테 제안했어. 5억 줄 테니 증거를 넘기고 입 다물라고. 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학교 앞에 차가 와 있었어. 검은 차. 창문에는 소연이 사진이 붙어 있었어. 선택하라고 쓰여 있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무너졌어. 그래서 그 돈을 받았어. 하지만 증거는 넘기지 않았어. 대신 사라졌어. 죽은 척하고 증거는 어디 있는데요? 숨겨놨어. 안전한 곳에. 언젠가 세상에 공개하려고.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진작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나 혼자 20년을 고생하게 내버려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고.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딸 학비도 못 대주고 매일 밤 울면서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살아서 뭐 했어요? 숨어서 편하게 살았어요? 아니야. 나도 지옥이었어. 성우도 소리쳤습니다. 매일 너희 생각하면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었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쳤습니다. 20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박성호. 오랜만이야. 맨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여사님. 우린 박성호만 데려가면 돼요. 남자가 총을 성호에게 겨눴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20년 만에 정산할 게 많으시대요. 성호는 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몰라. 날 데려가. 대신 정희는 놔둬.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죠. 여사님도 너무 많이 아셔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 놔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정희,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권총을 든 남자가 그를 밀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여사님이 다쳐.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어두운 곳으로,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네. 제가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그날 밤에 왔으니까요. 현재 1시간 후 버려진 공장.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주변은 캄캄했고 버려진 공장 건물만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골, 폐허의 냄새.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넓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운데에는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 비싼 양복,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최만수, 이도현 기자가 보여준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오랜만이군, 박성호. 최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20년. 정말 오래 숨었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앉아. 최만수가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우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손은 뒤로 묶였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만수가 천천히 일어나 우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부인도 함께 모시게 되어 영광이네. 윤정희 여사님. 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난 사업을 했을 뿐이야. 남편이 쓸데없이 정의감을 발휘한 거지. 최만수가 성우를 봤습니다.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너도, 가족도, 행복. 부정부패로 벌어들인 돈으로.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요. 부실 공사로 무너진 건물, 죽은 노동자들, 파산한 하청업체들.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최만수가 웃었습니다. 양유, 강시, 적자, 생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당신은 괴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만수가 저를 봤습니다. 괴물. 나는 생존자야. 그리고 승자지. 그가 손뼉을 쳤습니다. 한 남자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만수가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20년 전 호텔 로비. 성우가 최만수와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나? 최만수가 물었습니다. 그날 난 너한테 제안했지. 5억 줄 테니 입 다물라고. 화면 속에서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넌 거절했어. 정의로운 척하면서.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우의 집 앞, 검은 차가 서 있고 어린 소연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선택권을 줬지. 가족이냐, 정이냐.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우가 다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최만수와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결국 넌 돈을 받았어. 그리고 도망쳤지. 최만수가 웃었습니다. 정의로운 척하던 내가 결국엔 돈을 택했어. 그게 인간이야. 난 증거를 넘기지 않았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너를 찾아다닌 거야. 최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 원본, 어디 숨겼지? 세상에 공개했어. 이미. 거짓말. 최만수가 손짓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숨긴 곳 다 찾아냈어. 은행 금고, 변호사 사무실, 인터넷 클라우드 전부 비어 있더군.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20년이야. 충분한 시간이었지. 너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어. 최만수가 성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럼 부인은 살려줄게. 대답 안 하면 부인부터 시작한다. 남자 하나가 제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마.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말할게. 말할게. 제발 정의는 놔둬. 최만수가 손을 들어 남자를 멈췄습니다. 어디 있지? 우리 집. 옛날 살던 집 지하실. 지하실. 벽 속에 숨겨놨어. 방수 케이스에 넣어서. 최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소. 성우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좋아. 확인하고 올게. 최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증거가 정말 거기 있으면 깨끗하게 끝내줄게. 없으면 그는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둘 다 여기서 죽는 거야. 최만수와 남자 둘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남은 남자 하나만이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 있어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20년 동안 그곳에 숨겨놨어. 왜 진작 공개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 공개하는 순간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20년을 그냥 놔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정이야.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였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방수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어. 그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20년치 증거가 전부 여기 있군.
최만수가 웃었습니다. 수고했어. 박성호. 덕분에 마지막 걱정거리를 없앴네. 그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태우면 모든 게 끝이야. 안 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진실이야. 당신의 범죄 증거라고. 맞아. 그래서 없애는 거지. 최만수가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염이 타올랐습니다. 종이가 검게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습니다. 안 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지켜온 게 최만수는 모든 서류를 태웠습니다. USB는 바닥에 던져 밟아 부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 넌 실패했어. 박성호. 그가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처리해. 남자들이 총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최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또 한 번. 쾅! 더 큰 폭발. 연기가 복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뛰어나갔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최만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정이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로프를 풀어야 해. 저는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로프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손이 풀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성우의 로프를 풀었습니다. 나가자. 우리는 일어나 문으로 달렸습니다.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쪽. 성우가 제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서. 최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깨진 창문. 성우가 저를 밀어 올렸습니다. 먼저 가. 빨리. 저는 창문을 기어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공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최만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도 불타는 건물, 무너지는 증거, 사라지는 진실. 먼저 가. 빨리. 그가 제게 소리쳤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손을 놓쳤습니다. 영원히. 현재, 그날 밤, 공장 폭발 직후, 창문 밖으로 떨어진 저는 땅에 굴렀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성호.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장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 철골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호, 성호. 제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쾅! 거대한 소음과 함께 모든 것이 잔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3일 후 병원.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딸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아빠는 어떻게 됐어?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구나. 일주일 후 장례식.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소연, 그리고 이도현 기자, 멀리서 몇몇 지인들, 관 속에는 성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때는 빈 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화상 자국, 하지만 여전히 그였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관 앞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켰네요. 바보처럼. 소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 속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이제 편히 쉬어요.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이마에.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관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집 정리.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철거되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물건도 거의 다 치웠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성우와 함께, 소연이와 함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봉투 하나. 이건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성우의 필체였습니다. 편지 내용.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평생 미안하다는 말만 한 것 같아. 20년 전 나는 선택해야 했어.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잃을 건지, 아니면 사라져서 가족을 지킬 건지. 나는 후자를 택했어. 비겁한 선택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소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혼자 딸 키우고 피 갚고 고생하는 걸 다 봤어. 다가가고 싶었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내가 나타나는 순간 너희가 위험해지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넌 모를 거야. 하지만 이제 끝났어. 진실은 세상에 나올 거야. 내가 지킨 증거들이 빛을 볼 거야. 그리고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더 이상 과거에 묵히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해, 정이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쭉. 성우.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바보,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함께 짊어지면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3개월 후 새 집,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니, 이제 하려던 참이야. 제가 샌드위치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어요? 아니, 왜? 소연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땡땡건설 비리 사건 재수사 착수. 20년 전 내부 고발자 박성호 씨의 증언 토대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기록들이 검찰에 넘어갔대요. 이도현 기자님이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 아빠는 결국 해낸 거예요, 엄마.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아빠는 영웅이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성호 씨는 20년 전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킨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성우의 옛날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고 정의로운 표정.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 TV를 껐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성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그저 평온함. 고마워요, 당신.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3년 후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 70세. 옆에는 딸 소연과 어린 손주 하나. 할머니, 이 사진 누구예요? 손주가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성우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윤정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의 영웅이었어. 손주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야, 우리 손주. 윤정이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우리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처럼 웃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녀는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